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육 훈련부터 나머지 남은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은 공직자의 근무 역량과 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도 빨리 바뀌고 있고, 따라서 옛날에 임용될 때의 그 능력을 갖고 계속 20년, 30년을 써먹기에는 이 사회의 변화가 워낙 세고요. 또 본인의 업무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하잖아요. 따라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가상적인 상황에서 업무를 맡기고 새로운 지식이나 기법 또는 새로운 역할을 행동을 습득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교육 훈련의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냥 빨리 갈게요. 교육 훈련 기관은 인사혁신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특히 역량 기반의 교육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역량 기반의 교육은 주로 멘토링의 방법이 경험과 전문 지식까지 멘토를 통해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액션 러닝, 학습 조직, 워크아웃 여러 가지 제도들에 의해서 역량 기반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가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에서 유명한 말로는 경력개발 제도를 CDP라고 합니다. C는 Career Development Program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가끔 CDP 아마 진로 상담이나 이런 거 할 때 아마 얘기가 나올 거예요. 개념은 조직 구성원별로 장기적인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 가지로 경력 개발 제도는 활동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가상에서 한번 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액션으로 해서 해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경력 개발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국은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를 주로 택해서 하기 때문에 또 폐쇄형이다 보니까 보직이 자주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한 형상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일반 행정관은 잘 양성이 되지만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은 안 뽑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2005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CDP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주 내용은 되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전보 제한의 기간을 설정해서 2년 이하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물론 4급은 안 그래요. 4급 이상은 안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5급 이하. 요즘은 4급도 한 2년 정도씩은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보직 경로제를 운영해서 공무원의 전공이나 다 전공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기나 적성 등을 고려해서 동일 직무 분야 안에서만 이동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은요. 일반직 공무원하고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행정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이 있죠. 행정직 공무원은 대개 이런 형태로 보직을 관리합니다. 낮을 때는 두루두루 여러 가지를 인연시켜서 올해 한 10년 하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를 맡기고 4급이 되면 되게 유사한 자기 전문 분야가 유사한 거로 해서 좀 어느 정도 과장 때는 가급적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되면 여기 경험과 여기 경험에서 깊이와 넓이를 해서 이렇게 고위공무원에 가서는 이렇게 일을 시키는 행정공무원들은 되게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에 비해 기술직 공무원들은 T자 일을 시킵니다. 무슨 소리냐? 처음부터 되게 밑에 하위 직급부터 여기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어느 자기 높이 올라올 때까지는 한 15년 이렇게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되게 전기 직렬이다 또는 토목 직렬이다 하면 그쪽 직렬에 많이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쌓은 걸 갖고 쌓은 경험과 이걸 통해서 직급에 따라 일의 능력이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넓게 일을 하게 고위공무원에 가서 넓게 일을 하게 시키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은 공 트랙, 그다음에 기술직은 T 트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유개발제도의 기본 원칙은 적재적소의 공정 경쟁을 통해서 자기 주도를 하게 해주는 거고요. 조직 차원에서는 하는 일과 개인 차원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근데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거기에 그냥 아주 유사하게 맞춰서 잠깐 뺐다가도 바로 노준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맞춰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로 배울 성과관리입니다. 성과평가 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서 양질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성원의 능력이나 또는 성과를 향상시키고 또 이를 통한 인사제도를 통해서 공무원의 퀄리티를 보장해 주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성과 중심으로 인적 관리하는 것이죠. 인사행정은 아까 한 것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실적주의 인사행정이 있었고 이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전통적인 실적주의는 중앙집권적이고 통제 위주의 관료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지향적이고 인 행정 행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인사행정이 연공 서열에 의해서 많은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비교적 안전하거든요. 근데 행정 환경이 굉장히 다양하고 동태적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짧더라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대해줘야 될 게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 중심의 인적자원 행정 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업형 인적자원 관리를 도입한다든지 실적과 성과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유연한 임용 방식을 택해서 외부 사람도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과업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해서 우리가 보다 더 유연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직위분류제가 가미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나라의 근무성적 평점 제도는 평점 대상은 1급부터 9급의 일반직과 9급 미만의 기능직 공무원 다 해당됩니다. 다만 이거를 나누어서 4급 이상은 직무성과 계약제도, 5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제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직무성과 계약은 성과계약에 의해서 성과계약은 뭐예요? MBO잖아요. 그렇죠? MBO에 의해서 목표 달성 등을 정하고 연 1회 합니다. 근무성적은 그 사람이 일한 것을 쭉 봐가지고 실적과 능력을 평정해서 연 2회 합니다. 다르죠? 4급은 연 1회, 5급은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직무성과 계약제입니다.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해서 그 1급 공무원을 포함해서 고위공무원 각급을 포함해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전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 업무, 부서 업무, 직무수행 관련된 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성과 계약을 맺습니다. 주로 성과 목표와 지표를 합의하니까 주로 MBO 형태를 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장관이 평가 주체입니다. 장관하고 이 평가 대상자하고 장관하고 맺는 거예요. 물론 이 업무를 대행해주는 운영지원과가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무성과 계약제입니다. 이 평가는 성과급 결정을 기초자료로 쓰고 있고요. 또는 승진, 개방형 직위, 공모직위 이런 거 할 때 인사 운영에 반영을 하고요. 특히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게는 인사관리의 기준에 필수입니다.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어요. 이에 비해서 근무성적 평가제는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 여기에는 근무 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근무 실적 하나 플러스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것은 주로 승진, 그다음에 성과급 주는 인사관리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강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A, B, C, D 학점 강제 배분하죠. 그런 식으로 여기는 더 우리 성적보다 더 짜요. 그래서 수는 20%, 우는 40%, 30은 수, 미, 양, 미는 없어요. 다음에 가.
예, 그래서 이거를 평가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 10% 사람을 자를 수 없기 때문에 8명 같은 게 조직이 작을 때는 가는 없어도 됩니다. 그건 운영의 묘니까. 대개 100%를 기준으로 해서 근무 성적이 70에서 95%, 경력이 30에서 5%에서 100%를 맞추고 있고 플러스 가점이 5점 정도 내외로 있습니다. 근무 성적 평점이 70점이면 그 경력 평가는 30점이고요. 근무 성적이 95면 5점. 이거는 부처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고 있고요. 가점은 뭐냐? 가점은 대개 정해 있는 게 훈포장, 그러니까 훈장이나 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면 가점이 가요. 또는 뭐 직무 방면 뭐 제안을 해서 그게 상을 받은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가점이 되겠습니다. 가점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5점이면 큰 점수예요. 네. 뭐 0점 몇 점 차이가 나거든요. 네. 여기 평가자는 그 면담을 실시해서 여러 가지 방향 등을 업무를 협의하고 평가 의견을 작성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성과 관리 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개 1년에 2번 하니까 6개월마다 이루어지겠죠? 네. 뭐 이렇게 있고요. 뭐 다 밑에 건 몰라도 돼요. 일단 근무 그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작성해서 내면 평가위원회가 열려서 상대 평가를 해서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한테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너 몇 등이야? 이러는 거죠. 너는 5급에 지금 몇 등에 있어? 그러니까 등수가 쫙 나오거든요. 모든 걸 다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근무 성적 평가를 보고 합니다. 뭐 한 자리가 비면 한 명만 하는 건 아니에요. 되게 5배수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가 승진하면 5명. 되게 모아서 하니까 되게 뭐 한 10자리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5급에서 4급 될 때 그러면 이제 50명, 40명에서 한 50명 정도를 올려서 그 안에서 선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무 성적 평가제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정 척도법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평정 요소들을 실적, 능력, 태도에 따라서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정해서 이제 등수를 쭉 정해놓고 그 등수에 맞춰서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수 만점 뭐 이렇게 쭉 정해서 이게 점수를 이렇게 그 1번은 이렇게 매겨지겠죠.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또는 그 밑에 떨어진 사람은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성적을 매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평점을 받을 때 굉장히 쓰기 좋고요. 계량화와 통계적 조정이 쉬워서 비교 쉽습니다. 다만 등급 간의 비교 기준이나 또는 너무 불명확하고 주관적이라서 조금 관대한 현상도 있고 되게 또 맨 앞에 경력이 좋은 사람에게 좀 우대해 주는 그런 것도 좀 문제는 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승진이나 특히 성과급 줄 때 이 성과급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는 신공공관리론이나 또는 신제도주의에서 많이 강조했던 거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료제나 또는 사회적 안전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연공서열을 깨트리고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이 대기업에서 이 성과 중심의 승진제도,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의해서 뭐 한 5년 이상 된 사람부터는 뭐 다 승진하게 8년, 9년이나 똑같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하고 뽑겠다. 능력 위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서 이 평가 제도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론, 인간성이 좋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이 좀 많이 혜택을 입고 있어요. 네. 세 번째 방법은 다면 평가입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지금은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옛날 한때는 또 굉장히 썼던 거예요. 이거 뭐냐면 우리 평가는 보통 직속 상사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밑에 하위 직급을 관료제 원칙에 따라서. 그러나 이 다면 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들은 상사, 동료, 부하, 고객 다양한 사람들부터 받습니다. 이 장점은 비교적
다면적인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따라서 이 평가를 받는 사람은 원활한 인간관계에 신경을 쓰게 되고, 또한 평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가 결과를 환류할 때 굉장히 유용하죠. 따라서 이를 통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향상과 조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썼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기 투표 형태예요. 일하고 잘하고 전문성은 별로 항목이 없고, 이 사람이 얼마큼 소통을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얼마큼 잘 뭐 알려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목 자체도 조금 평가 항목도 조금 유사하고요. 인기 투표 형식이다. 또한 부처가 통합된 경우에는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서 인원이 많은 그런 부처와 인원이 적은 부처가 합했다면 여기가 좀 유리한 거죠. 통합할 때. 따라서 2008년도 전에는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는 굉장히 강행 규정이라 하위 10%는 승진해서 탈락했어요. 암만 경력이 좋고 근무 성적이 좋아도 인기가 나쁜 10%는 승진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거에서 피해본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다가 2008년도부터는 임의 규정으로 바뀌었고 10년도 이후에는 그냥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든 쓰고는 있어요. 두 번째가 역량평가제도입니다. 아까 고위공무원의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3급 과장들을 고공단에 둘 때 쓰는 제도입니다. 얼마나 역량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런 실제 업무 유사한 모의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얼마나 좋은 리더십을 보이는지, 또는 얼마나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겠습니다. 역량이란 이렇게 직무 수행을 하는데 필요한 차별화된 특성을 역량이라고 봅니다. 이건 고위공무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 직무 상황을 시나리오를 주고 이에 근거해서 이거를 하는 행동을 보고 직접 관찰해서 뽑는 방법이 되든지,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한다든지, 또는 다수 평가자가 합의를 통해서 뽑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지금 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는 6개의 대상을 놓고 뽑습니다. 즉 얼마만큼 성과 지향적이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성과에 대한 목표를 잘 세우냐는 거죠. 그다음에 변화를 왔을 때 어떻게 직원들을 잘해서 동기부여를 잘 시키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또한 세 번째는 문제의식을 얼마큼 철저하게 잘해서 밑에 직원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또한 전략적 사고를 통해서 과거에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는 거고요. 고객 만족도는 우리가 그때 중간관리자 능력에서 보듯이 고객과의 소통 능력을 얼마큼 보느냐고, 조정 통합은 만약에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대한 통합에 대한 문제를 1대1 또는 1대2로 방법으로 통해서 조정 통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통과하기 위해서 6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통 3-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근무들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잠깐 뭐 시간을 내서 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 3급 공무원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번인가 기회를 줄 거예요. 안 되면 떨어뜨려 버려요. 승진이 안 돼요. 요즘은 서기관에서 서기관들도 이렇게 무보직 서기관이 있거든요. 보직이 없는, 그걸 무보직이라고 그러는데, 무보직 서기관 4급이죠. 이 사람들도 4급 과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새 이거보다 조금 단순한, 조금 줄인 역량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당히 이 4급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그래서 공개 채용된, 그러니까 행정고시나 이런 거 합격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해요. 그 사람들은 잘 붙는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과 관리를 직위분류제가 됐든 직위분류된다. 그 근무 성적 평정이 됐든 성과 계약이 됐든 이렇게 되면 성과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그걸 관찰을 하고 그 정보를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위직의 인사 심사나 인재 추천 등에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고위공무원의 경우에는 필수 심사 자료입니다. 고위공무원은 특별하게 어떤 평가하는 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필수 심사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적의 기록 대상은 개인의 실적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평가 정보고요. 외부 평가나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 관리를 하고, 특히 개인
개인 신상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개인 신상에 관계된 정보, 개인 신상 정보는 공개 안 합니다. 뭐 가족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기 진작입니다. 사기 진작에 대해서 요 사기 진작 하기 전에요. 여기 Q3 세 번째 시간의 숙제입니다. 성과 관리를 보면 아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 뭐가 있다 그랬어요? 성과 평가, 근무 성적 평정, 다음에 다면, 다음에 네 번째가 고위공무원들 역량 강화 평가. 요거의 장점은 뭐고, 요거의 단점은 뭔지 한번 이렇게 써보실래요? 표로 해서. 네, 그게 세 번째 시간에 한 2개씩만 쓰시면 돼요. 2개씩, 8개. 네,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는 공직의 성과 관리 사기 진작 관계인데요. 사기 관리인데 공직에 들어오는 동기를 보면 제일 관계가 높은 것이 사기 관리죠. 이 사기 관리는 특히 기대 이론에서 동기의 과정 분석을 통해서 공평성, 형평성 이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기 분석의 형평성은 기본이 남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평가를 잘 받고 근무 성적이 좋고 성적이 빨라야 더 열심히 하는 거고, 이게 별로 똑같이 균등하다 이러면 안 해요. 네, 그런 거예요. 이런 사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수와 근무 환경과 성취 기회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입니다. 이 보수는 머슬로우의 생리 안전 욕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근무 환경은 자존이나 인간관계고요. 성취 기회는 이제 자아실현인데 우리는 이 보수가 제일 측정하기 쉽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에 대해서만 설명한다 그랬죠 아까? 공무원 보수는요 가볍게 얘기해서 봉급, 기본급과 수당 또는 상여금 이렇게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수준이 낮아요. 보수 수준이. 따라서 이거를 커버해주기 위해서 수당이나 상여금을 많이 주고 있긴 하지만 뭐 잘 안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공무원은 대개 같은 직급일 땐 대개 봉급이 같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보수는 일종의 어떤 사기 진작을 위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생존과 관계된 보수가 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수준의 결정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 납세자, 일반 국민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보수는 낮은 수준이고요. 민간기관과 비교해서 줍니다. 이 여러 가지 방식은 가계 생계비라든가 민간긴금 또는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비교를 보면 민간기업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 비교할 행정급의 대표 직급을 하나 정해서 몇 급에 몇 년 차 이렇게 정해가지고 되게 평균치하고 맞춰서 보고 있습니다. 낮다 그랬어요. 평균치보다도. 그건 대외적이고 대내적으로는 상하 직급 간의 보수의 차이도 좀 보고, 격차가 너무 적으면 유인 체계가 안 되고, 아까 그랬잖아요. 형평성 이론에서 그래서 차이가 또 너무 크면 불만이 되죠. 일 안 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적절한 차이를 유지시키는 게 보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에 따라서 되게 4가지 기준을 놓고 봅니다. 수직적으로는 공무원 보수의 일반 수준이라고 한다면 정부의 지불 능력을 상한으로 보고 하는 생계비를 해서 생계비보다 높게, 정부의 지불 능력보다 낮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비교하는 것은 옆에는 비교인데 자원 배분의 정책이나 물가 정책, 인사 정책에 의해서 적당하게 너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고 민간 임금 같은 걸 비교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유식한 거를 한번 분석해보면, 이건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샤인의 접근 방법이 있었죠. 4개. 그걸 놓고 보면 찬성, 금전적 인센티브는 찬성해요. 왜냐? 이거는 신제도주의에서 본인과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의 금전적 유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인간관이라고 본다면 샤인의 이거는 부름의 기대 이론에도 맞다. 왜냐하면 봉급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거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맞으니 기대 이론에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아실현적 인간관, 우리가 머슬로우의 자아실현적 인간관에서 보면
뭐 동기부여가 꼭 경제적 요인만은 아니야. 또 맥그리거에서도 X형, Y형에 따라서 달라. 이런 동기부여 이론에서 볼 때도 내용 이론에 볼 때 좀 다르고요. 또 우리가 볼 때 이건 자아실현적 인간관이죠. 반면에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이라고 본다면 공무원의 보수는 낮긴 하지만 공직에 대한 욕구도 커서 꼭 보수만의 문제가 공무원을 결정하는 결정적이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만 갖고 결정되진 않아요 하고 보는 게 원칙적으로 맞겠죠. 네, 보수 체계 혁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재는 옛날에는 그냥 매년 올라가던 방식에서 지금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5급 이상은 연봉제입니다. 연봉이란 개인의 능력, 실적, 공헌도에 따라서 연 단위로 임금을 결정하고 이거를 나누기 12로 해서 월 단위로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공 서열형인 매년 정기 승급이나 성과 관계없이 주는 임금 상승에 보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똑같이 올라가지만 기본급은 여기에 성과급을 더해서 여기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을 차별화해서 돈을 주는 형태이죠. 연봉제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단하게 일반 한번 설명할게요. 고정급입니다. 차관급 이상의 전문직은 그 기본 연봉 해가지고 얼마 하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균일하게 직급별로 균일하게 장차관에 속해요. 또는 아까 얘기했던 저 국립중앙과학관장 뭐 이런 경우들은 고정급입니다. 성과급은요 일반직 별점제 5급 이상부터 1급까지 되게 되고요. 여기에는 계급별 기본 연봉에다가 전년도 실적의 성과 연봉을 더해서 하고 이 성과 연봉은 또 그 다음에 조금씩 합산이 돼서 누적이 돼가면서 돈을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누적이기 때문에 이게 S, A, B, C가 있는데 C는 안 줘요. B는 70%인가? 그리고 A가 100%, S는 120%인가 130%인가 주거든요. 돈의 능력에 따라서. 그 70% 받느냐 A 받느냐 되죠. 그 다음에도 이 S 받은 게 일부 반영이 돼요. 따라서 이게 차이가 점점 커지면 봉급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직무성과급은 외무공무원 경우에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넘어가시죠. 요새 이거를 혁신하는 두 번째 방법은 연봉 다음엔 총액인건비입니다. 이건 총액인건비는 기관별로 총액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해줘요. 책정해줘.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공공기관에도 도입을 해서 총액인건비제는 지금 굉장히 중앙행정 가리지 않고 중앙지방 가리지 않고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고요. 장기간에 걸쳐 근무한 대가를 퇴직 후에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65년 전에 공무원 대상으로 조정이 됐고요. 일종의 사회보험과 부양원리에 맞추어서 한 거고요. 5년마다 재계상에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우리가 연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반 공무원 또는 일반 공무원 여기는 국립대학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이죠. 국립대학 일반 연금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연금 달라요. 그다음에 사립대학 연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좀 경찰 군인 뭐 이렇게 있는데 좀 달라요. 받는 게. 그래도 일반적으로 군인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두 번째 정도로는 군인 일반하고 경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사립대학이 조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든 우리가 이거 외에 봉급 외에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얘기해서 그걸로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맞춤형 복지를 해줘서 뭐 평균 한 50만 원씩 주고 있다든지 뭐 유연금, 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사실 목적은 여성의 인력들을 우대해 주려고 한 건데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여성들이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좀 가시니까 이제 또 위에 상급자들은 이제 또 이 여성들을 좀 안 좋아하죠. 특히 결혼하신 분들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돼요. 뭐 대체 인력은 뽑기 어렵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
또 애가 있으면 여자분들도 육아휴직을 가지만 남자들도 갈 수 있게 풀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이 저출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이런 제도들을 도리어 넓혀야 됩니다. 더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총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총정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첫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직업공무원제가 근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기반, 형태, 구조, 제도로 나누어서 보면요. 일단 기반에서 제도의 기반으로 보면 엽관주의는 정치적으로, 실적주의는 능력주의로, 우리는 실적주의의 근간으로 두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혼용을 하고 있지만 어떤 근간은 이 실적주의는 개방형으로 가면 직위분류제랑 연결이 되고, 이게 폐쇄형으로 가면 계급제와 연결을 합니다. 그죠? 이 계급제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문경력관은 누구라고요? 일반직한테 어떤 특수 업무를 맡기는 경우입니다. 정해놓고 혼용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런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사기구로서 비독립형 단독제를 쓰고 있고, 특히 그 중에 고위공무원을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무원단을 통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제도적 임용관리는 교육을 포함한 임용관리를 해주고, 인사이동을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해주고 있으며, 임용된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에 성과관리를 통해서 사기관리나 보수를 정하고, 목표관리나 또는 BS 시동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고, 성과평가는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4가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퇴직관리는 연금까지는 얘기 아까 했고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청탁금지법인데 이거는 7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전체입니다. 아까 Q3 했죠? 네, 뭐 했죠? Q3는 이 아까 성과평가 4개에 대해서 장단점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장단점이라기보다는 장단점도 좋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미안합니다. 바꿀게요. 개념 정리하는 걸로 바꾸시죠. 개념. 그러니까 어디 몇 급에 속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개념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단점은 아까 2번 Q2에 대해서 요거에 대한 걸 해주시고요. Q3에서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취소합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농담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이상으로 6주차 6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 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녁 6시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출결 관리하는 거는 퀘스천을 해야만 됩니다. 감사합니다.